체크앤스톡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눌지 함께 보시죠. 요즘에 우리 증시 분위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5000P 그리고 또 여권에서는 5000P 관련된 위원회도 발족을 했던데요. 이런 가운데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를 잘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분을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5000P의 신호탄이 되는 것인지 우리 증시에 오늘장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윤 전문가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두고 계시고 이것이 돼야지 우리 증시 앞으로 점점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어제 통과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재료 소멸. 재료 소멸. 네, 단기로는 재료 소멸로 보고 있고요. 분명히 돼야 되는 일이죠. 근데 저는 경제 재계에 계신 분들에게 그분의 항변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아니 맞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곡해를 하면 안 되고 대신 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법은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물론 계리 차이는 엄청난 표현이긴 한데 편법은 하셨잖아요. 이제 편법을 조금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 이야기를 잠깐 하면 내용이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상법 개정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식의 접목 관계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액주주들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핵심의 본질은 아니에요. 소액주주 경영 참여 확대를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집중투표제, 실질적 강화하겠다.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고요. 이것들은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이제 절차적 참여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라고 보냐면 본질은 제가 써놨는데 두 번째 줄에 주주 친화 명분으로 경영권 보호 장치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왜 해제를 하느냐? 지금 결국은 주주 환원책, 그렇죠?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일단 지주사들이 이제 5000P 시대, 저는 뭐 단기 아까 재료 소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5000P 시대가 못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단지 5000P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뷰는 아니고 저는 PBR 코스피 1.5배를 계산해서 4000포인트 정도. 그게 저의 맥시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법 개정이 된다면 저는 PBR 1.5를 줘서 4000포인트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뷰인데 저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투명성 제고, 주주 친화 명분, 그러면 지금의 지주사들이 그렇게 해왔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주사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융지지가 오른 것에 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뭐 주가도 좀 싸고 어찌됐건 배당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 서 있던 것들이 금융지주사들이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분법적 논리로 지주사, 밸류 싸다. 무엇을 했죠 그들이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이런 기업들 언제 주주 친화 청구를 했습니까? LG 이런 기업들 맨날 분할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전문가 대비하고 나서 벌써 그 세월이 이제 6년이 흘렀는데요. 17년 동안 보면서 6년 전에 나왔던 물적 분할 이슈가 경제방송에서 그렇게 크게 화두가 된 거 처음 봤습니다. 그걸 누가 쏘아 올렸습니까? LG화학이 쏘아 올렸죠. 그때 주주들의 원망과 원성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경제방송에서 주요 멘트가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의 차이 뭐 이런 거 다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지주사들이 지금까지 투명성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맨날 주주같이 희석이나 시켰지. 그래서 저는 지주사가 올라갔던 이유를 모르겠다. 그나마 자회사들 쪽으로 보면 이렇게 실적들이 탄탄하고 뭐 내용들이 모범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분법적 이 공부를 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제일 복잡한 기업이 어디냐? 하다가 정말 짜증나서 때려치우는 기업 SK입니다. 이거는 뭐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붙어볼 만한 게 LG 공부를 해보면 LG는 뭐 이게 좀 깔끔한 쪽입니다. 근데 뭐 LG도 주주 친화적이진 않죠. 기업 자체가. 배당 적고 분할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주사가 지금까지 자 밑에 써놨는데
주주 친화나 배당 확대의 노력이 크지 않았다.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자, 우리가 긍정 마인드로 앞으로 이런 상법 개정이 나쁜 기업들은 올바른 자세로 고쳐잡고 뭐 앞으로 줄 거야. 그렇다면 많이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단기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금융지주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배당주, 또 고배당주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몇몇 기업들 보면 강원랜드 이런 기업들 금융지주사보다 배당이 더 높습니다. 6%대 배당하거든요. 지금 맥쿼리 이런 데들 보십시오. 배당 6%대 매번 하거든요. 맥콜이 많이 주죠. 항상 배당 많이 주죠. 7%대까지 줍니다. 그럼 그런 주가들 갔나요? 못 갔죠. 그래서 저는 금융지주사와 고배당주들은 선별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5,000P의 신호탄을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뭐 4,000P지만 그 외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해결이 되겠죠. 이건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배구조가 이 모범 기업 쪽에 가까운 쪽들은 우호적이지만, 저는 뭐 이 표현은 이사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기 실효성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일본의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해낸다고 하면 그래도 3, 4년은 걸릴 일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주사가 당장 못 간다, 금융지주사가 당장 못 간다, 이것보다 가긴 갈 터인데 분명히 선별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포부들을 밝히는 기업 지주사들은 나와서, 자, 우리는 기업 재고를 이렇게 가치 재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포부들을 밝히는 기업들만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끄러울 거예요. 단기에는 이 지분 투쟁, 소송 이런 거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서, 뭐 경영권 불만 있는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소냐? 그렇게 세상에 녹록지 않죠. 뭐 좀 약간 비틀어진 인성, 확증 편향,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소송 걸 거예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뭐 진짜 밑에 이제 하부 법률 체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우선 금융지주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고배당주, 그것이 금융지주사든 지주사든 anyway 그 무엇이든 고배당주들은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전체로는 재료 소멸, 하지만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키워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 김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모두 장기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일단 이번 상법 통과는 원스텝을 뗐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꼭 했어야 되는 일임은 뭐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죠. 다만 뭐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아직도 조금 가야 될 길이 멀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에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계열에서 특히 뭐 방산, 원자력 이런 자회사들을 품고 있는 종목군들은 자회사 죄송합니다.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주사의 상대적인 저평가 때문에 뭐 한화, 뭐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움직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법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재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우려하고 있던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그럼 지주사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데, 상법 통과는 그 정도의 레벨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도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붙고 있는 연금의 뭐 상당 부분도 저는 고배당주에 계속 ETF 형태로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재료가 선반영된 이런 종목군들은 흔들릴 개연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융주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은행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금 정부가 대출 총량을 묶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원래 계획했던 대출량을 상반기에 이미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제가 농협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나머지 4대 금융지주의 거의 대부분은 올해 잡았던 대출 목표 설정을 거의 달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원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상 정부가 지금 그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강력한 대출 압박 정책과 그 다음에 하반기 대출 총액
그 규제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뭐 고배당 펀드에 대한 관심, 뭐 ETF에 대한 확대 이러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5천 피해의 시작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오르는데 하이닉스 못 오르고 그 다음에 철강, 화학 같은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업종들 급등하는데 원래 좋았던 조병원이 매물에 시달리는 등 시장 성격이 확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성격 변화를 충분히 감내한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5,000피는 뭐 다 아시다시피 내일 오는 게 아니니까 긴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시장이 이런 급등세를 이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증시가 나아가는 한 발을 뗐다, 스텝을 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또 고배당주에 대한 그 중요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는 데 두 분의 의견을 맞춰주셨어요.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 전문가님 오늘 어떤 쪽 보세요? 네, 될 때까지입니다. 주에 2번씩은 들고 오겠다. 오늘은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제 삼성전자 보면서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이사님은요? 네, 어저께 그 대표 세 종목이 모두 급등하면서 뭐 왜 오르나 싶은 그런 종목이죠. 철강업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또 급등세 보여주는 양상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인데 어제 삼성전자 후반에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자그마치 5% 정도 올랐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근데 뭐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의 장중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제 물론 섹터는 이제 소비 섹터를 다뤄드렸거든요. 물론 소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좋았는데 어제 소비, 반도체 그리고 의외로 철강이었죠. 이제 이 세 가지 파트였는데 오늘도 연속성이 있을 거냐? 지금의 주도력은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도력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외국계 여러분들 외국계 유료 리포트 결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월 단위도 100단위가 넘고요. 연 단위도 1000단위가 넘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월 단위가 한 10만 얼마 정도 하죠. 10만 원이 좀 넘는 쪽인데 굉장히 고액인데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유스폴로우로. 저도 뭐 간간히 이렇게 결제해서 보거든요. 여러분들 뭐 길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국내는 부정적이에요. 지금도. 아이고 뭐 삼성전자 일도 못하지 개판 쳤지 뭐 이런 용어들 정말로 왜 저럴까 이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뭐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아닙니다. 뭐 악풀보다 무풀이 나아요. 그 언어의 표현은 그 사람의 품격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항상 잘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그냥 익명성의 공간에서 막 떠들죠. 그러면 외국계들을 한번 보자고요. 잘은 못 맞춘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국가의 외국계 IB 투자 헤지펀드들이에요. 굳이 뭐 삼성전자 많이 투자할 일도 없고 ETF 끌어들일 일도 없고 자기들 탄탄한 매그네피션트 있고 엔비디아 있고 한데 무슨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계 이제 ETF들을 보게 되면 EWY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당연히 IT 비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높습니다만은 외국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뭐 애국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 국뽕 뭐 이런 거는 배제하더라도 삼성전자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마 또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또 엄청난 또 난리를 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이렇게 80만 원 갈 거라고 예측한 애널리스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미리 주가는 선취를 해야 되고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계 바라보는 시선 뒷장을 좀 보여주시면 앞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골드만삭스 74,000원 제시했고요. 뭐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구독자분이 아유 62,000원 가면 팔아야지. 아마 앵커님도 기억이 나실 건데 외국계는 74,000원이랍니다. JP모건은 71,000원이고요. 모건스탠리는 70,000원이랍니다. 저는 물론 1년치입니다만은 79,000원이거든요. 그때도 뭐 이 시간에 제시를 했지만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자 이래요.
방산 쪽에는 2차 랠리가 가야 된대요. 추가적인 계약 수주가 나오고. 근데 사실 현실은 뭡니까? 이미 선반영돼서 조정받았잖아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온 천지에서 다 떠들어댑니다. 네. 2분기 실적 안 좋다, 엉망이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그 악재는 다 선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악재든 호재든 재료가 나오면 소멸이고 선반영 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변해했다는 부분. 그리고 뭐 어제 우리 김종인 선생님이 홍보팀 정말 요새 일 열심히 하더라. 삼성전자. 정말 열심히 하죠. 여러분 그것도 주가 부양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삼성전자 홍보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무엇인가요? 홍보팀의 존재 가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네.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오늘도 뭐 키 맞추기 이후에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음 주 7월 8일 실적이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지금 결국은 10나노예요. 10나노. 일시. 여기 수율이 제가 사실 70%라고 맥시멈을 써놨지만 뉴스플로우는 50%에서 70%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중요한 건 브로드컴 AMD, 특히 브로드컴 8단에 이어서 12단도 지금 납품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달라졌어요, 여러분. 엊그제 8단 이야기 했는데 12단. 엔비디아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HBM3E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승부를 안 볼 줄 알고 있었거든요. HBM4 벌써 12단, 16단. 이렇게 지금 콜테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저 목표가는 앞자리가 8자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삼성전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도 역시나 소부장 쪽의 낙수 효과. 단지 종목 선택의 난이도는 높다. 핵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 플러스 모멘텀이 아닌 실적 플러스 속도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또 궁금한 게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롱숏이다. 삼성전자 오르는 만큼 SK하이닉스를 누르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 내에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롱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랭크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작년에 분명히 올해 전반기까지만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갈 수 있고. 하반기 되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하반기 되면 경쟁업체. 도망자보다는 추격자. 삼성전자가 낫다. 삼성전자의 추격자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의 뉴스플로우 상태나 계약을 보게 되면 뭐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다른 빅테크 기업이랑 뭔가 됐다. 이런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계속 좋아지고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롱숏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가고 SK하이닉스는 한 25만 원 정도 조정받으면 25만 원 차익 정도가 좀 나오고 나면 그때는 같이 한번 더불어 랠리가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과연 SK하이닉스가 많이 앞설 것인가 예전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고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삼성전자는 한 1.5% 정도 오르는 걸로 잡히고 있고요. 철강 섹터도 어제 정말 핫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이 장 초반에도 중요합니다라고 이사님이 어제장 힌트를 좀 주셨는데 이 두 종목이 날아갔어요. 철강 보겠습니다. 어떤 연유인가요? 네, 철강 업종에 대해서 업종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뭐 미국 관세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뭐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접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 거죠. 뭐 현대차에 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거라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국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인데 지금 정책적으로 중국을 밀어내는 작업들이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전 정부에서 했던 게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 7월 달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열연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지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입장에서는 Q가 너무 안 좋아서 P까지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이제 저가 중국 물량들 들어오면서 뭐 거의 삼중고를 겪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장사 잘 되는 조선사는 가격 안 올려주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을 멈춰서 먼저 Q를 조절을 하고 Q를 조절을 하니 P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열연 물량을 막으면 열연으로 냉연도 만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열연 쪽을 막으면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Q 조절을 통한 피해 상승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일정 부분 하반기 이익을 견인할 텐데 여기 만약에 Q까지 붙으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조광 생산량은 일별 기준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철강 업종의 하반기에 뭔가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대비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뭐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업종도 그렇고 어제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의 대표주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뭐 원자력, 조선 이런 것들은 계속 흔들리고 어제 지주사 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밀렸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또 실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재차 하락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의 생명력이 길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새 이제 지수 3,100을 넘어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의 일단 낙폭 축소, 최소한의 어떤 괴리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순수하게 이제 철강 업종만 본다면 탑픽은 현대제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제 이제 주가의 급등도 그러했고 어제는 동국제강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뭐 특수화된 그런 철강보다는 범용 철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유독 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호가로 보면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의 폭이 크지 않다면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굵직한 섹터 반도체와 철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실 뭐 철강 가져오셨으니까 네. 오늘 동국제강하고 네. 나우나시하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나오나요? 오늘 테스 준비했습니다. 테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전 유니도 준비했습니다. 유니드. 그러면 테스부터 들어볼게요. 이게 요즘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뭐 굳이 안에 반도체에서 선정하려는 노력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거든요. 지금 뭐 물론 시청자분들께 저희 이제 뭐 통계학적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5주차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데요. 빅데이터 시험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다른 겁니다. 빅데이터가 조금 더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된 이제 속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논문 쓸 때 지금 어제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는 시각적 오류와 기간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단어니까 어디서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시각적 오류와 기간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썼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속도가 비슷하다면 주도력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국제강을 고를까 하다가 테스를 고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은 비슷한데 지금의 결이 과연 철강이 반도체를 압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업황이라든지 전방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테스로 돌아오면 결국은 그 P4 라인과 P5, 비메모리 쪽에서 메모리까지의 공정 전환 수혜. 누가 볼 것이냐? 소부장이죠, 여러분. 소부장. 그러니까 지금 HBM이 아직 아니고 소부장. HBM도 가긴 갈 겁니다. 가파르게. 근데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뭐 STI, 뭐 KC텍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메모리 라인 신규 증설하는 데는 이제 테스하면 P25, 방막 증착 저거거든요. 저게 매출의 전체 60% 70%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저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 분석상 재무가 좋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여기는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 3,800%, 거의 4,000%거든요. 부채 비율이 16%밖에 안 돼요. 물론 테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굉장히 깁니다. 뭐 망한 기업을 일반 그 주주분들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그 실적은 정말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18%, 19%, 2027년에 20%까지 찍는 쪽이고 밸류가 11배 쪽에서 7배로 내려가니까 밸류 부담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 좀 뭐 스몰캡 종목 정도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배당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은 뭔가 조금 주가가 더 리레이팅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좀 수혜 보는 쪽이고 여기서 속도가 좀 붙어줄 수 있는 쪽
그러면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저의 그 뭐 탑10 종목 안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진다면 그래도 기대 수익률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신다면 나쁘지 네. 않을 거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스 어제 7%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유니드 어떤 점에서 주목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미국도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해서 대부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유일하게 친환경 쪽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유지하는 쪽이 바로 탄소 포집입니다. 유니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칼륨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 유니드가 만드는 칼륨이 탄소를 포집할 때 있어서 이 탄소를 흡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유럽에서는 2040년까지 탄소 감축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뭐 물론 이게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미국도 유럽도 탄소를 줄이는 데는 아직도 진심이고 약간 뭔가 지연되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계획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버퍼를 생각보다 크게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럽에 수출하고 싶은 업체, 유럽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뭐 지금 친환경 쪽과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다 빼는 추세인데 이 탄소 흡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석유가스 산업이 대부분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과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빼낼 때도 탄소를 빼내는 게 필요하고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어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은 실적도 정말 좋고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지수가 3,100이 된 상황에서도 전혀 오른 게 없고 현재 PER, PBR로 봤을 때도 이런 저평가가 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뭐 최근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혀 두려움 없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드도 현재 2% 정도 오른 구간에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과연 어떤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토마토 AI는 줬을지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엇비슷해요. 유니도 5.5대, 테스가 4.5로 거의 뭐 반반 정도로 나왔는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정책, 실적 모멘텀 모두 유효하고 거기에다가 저평가 매력도 있다. 중기 전략에도 적합한 종목이라고 이 토마토 AI는 판단을 했습니다. 테스는 고성장이 반영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긍정 요인이고요. 그리고 단기 이슈 모멘텀은 강한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점이 좀 깎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 AI의 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